스타트. 남편이 바람이 난 걸 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 목소리. 하지만 유나의 표정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붙여준 사람이야. 완벽한 아내, 완벽한 결혼. 그 모든 건 처음부터 그녀가 설계한 계약이었습니다. 남편의 욕망, 비서의 탐욕, 그리고 회사의 돈까지. 오늘 두 사람 인생 끝납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경찰차가 도착하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당신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어.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초를 방 가득 켜놓았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불빛이 물 위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재원 씨가 직접 예약한 곳이었지요. 유나야.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29살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고 따뜻하고 조금은 긴장한 듯한 그 목소리요. 저는 그 목소리에 이상하리만큼 약했습니다. 25년이 지나도록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채였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어요? 그냥요. 넥타이가 비뚤어져서요. 재원 씨는 멋쩍게 웃으며 넥타이를 고쳐 매려다가 그만 이내 포기하고 풀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한 걸음 다가와서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느라 굳어진 하지만 제게만큼은 언제나 부드러웠던 그 손. 25년이야. 당신이 나한테 와줘서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그의 넥타이 끝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그럼 잘하셔야죠. 그가 웃으며 몸을 기울였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낯설지 않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설레는 그 감촉.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초의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고 창밖의 한강 불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늘 빚진 것 같아. 이 나이 먹도록 챙겨줘서. 무슨 소리예요? 저도 덕분에 잘 살았는데요.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한강 유람선의 불빛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고 방 안에는 라벤더 향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요. 그날 밤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후. 같은 날 2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유리잔 속에서 붉은 빛이 일렁였습니다. 작년의 라벤더 향초는 없었습니다. 창밖의 한강은 그대로였지만 제가 바라보는 창은 우리 집 거실 창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재원 씨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있던 것을요. 가져다 주려고 들었다가 저는 화면에 뜬 문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대표님. 발신인은 이채린이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제 가슴 안에서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끓인 국이 불을 끄자마자 식어버리는 것처럼요.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와인 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법무팀 출신답게 저는 언제나 순서대로 일을 합니다. 모른 척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채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그보다 6달 전이었습니다. 재원 씨가 저녁 식사 중에 별 생각 없이 꺼낸 이름이었지요. 새로운 비서가 일을 꽤 잘해. 이채린이라고 경력직인데. 그래요? 응. 전에 강남에 부동산 회사 다니다 왔다더라고. 꼼꼼하고 영리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됐네요. 한마디를 하고 된장찌개를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묘하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비서라면 전임자인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5년째 재원 씨 회사에서 일한 믿음직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도 재원 씨가 무심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걔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어.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 표정이 기억해보니 당황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홀가분해 보였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재원 씨를 관찰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달라지면 아내는 압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재원 씨는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라 했지만 회사 경비실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간간히 저에게 미안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오다가 꽃을 사오거나 주말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초밥집을 예약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죄책감을 무마하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확실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들여다보거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무팀 출신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고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재원 씨는 점점 대담해졌고 이채리는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가고 있었지만 재원 씨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날 소파 쿠션 사이에 핸드폰을 그냥 두고 간 것도요. 방심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실수를 낳지요. 그 밤 저는 와인을 다 마시고 나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 내역에 남지 않는 번호로요. 선미야, 나야.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박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됐어? 6달 넘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괜찮아?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침실은 조용했습니다. 재원 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가 어쩌면 진작부터 비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전화한 거야.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팠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채린이라는 여자. 박선미는 제 대학 동기입니다. 법학과를 같이 졸업하고 저는 대형 로펌으로, 선미는 법무사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25년이 넘도록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온 사람이지요. 선미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것. 시험도 그랬고 소송 준비도 그랬고 인간관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미는 제가 이채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어. 찾아볼게 했습니다. 선미는 제 부탁을 받고 이채린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라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쓴 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 등기부, 사업자 이력, 그리고 이채린이 전에 다녔다는 부동산 회사의 공개 기록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채린의 본명은 이채린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직장은 달랐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회사라고 재원 씨가 말했지만 선미가 찾아낸 바에 따르면 그 회사는 이미 폐업한 유령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사업 이력이 있던 곳은 아니었지요. 직원도 대표이사 한 명뿐이었고 사무실 실체도 불분명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채린은 한재원의 첫 번째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4년 전 다른 건설사의 임원 비서로 일한 이력이 있었는데 그 임원은 4년 전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인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채린은 그 기소 직전에 퇴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간 것이지요. 타이밍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저는 선미에게서 이 내용을 전해 들으며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깔끔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선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나야, 이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재원 오빠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알아. 저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채린이 처음부터 재원 씨의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접근했을 가능성. 이전 직장의 임원처럼 재원 씨를 이용해 회사 자산에 손을 대려 한다는 가능성. 그 생각이 맞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이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원 씨의 회사,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우리 25년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재원 씨 회사의 법인 등기 부등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약 현황, 하청업체 목록, 최근 3년간 결제 라인의 변화를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공개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이었지만 그것을 연결하면 묘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채린이 입사한 이후 새로 등록된 하청업체가 3곳 있었습니다. 그 3곳은 설립 시기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생법인들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각각 달랐지만 등록된 주소지 중 하나가 선미가 찾아낸 그 유령 부동산 회사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선미에게 전달했고 선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거 혼자 처리하기엔 크다. 검찰에 가야 할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렵 재원 씨는 저에게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상한 물건이어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냉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살뜰하게 굽니다. 재원 씨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가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사들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직접 상을 차리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기도 했지요. 손이 크게 기울어진 잔에 소주를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서 미안해, 유나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바쁜 거 알잖아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요. 재원 씨는 그 웃음에 안도한 듯 어깨를 펴더니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소파에서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54세였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늘었고 귀 밑으로 흰머리가 더 퍼졌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법무팀 교체, 첫 번째 수. 재원 씨의 회사 한진건설에는 외부 법무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이라는 곳이었는데 저도 현직 시절에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소규모 로펌이었습니다. 재원 씨가 1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고 계약서 검토나 분쟁 대응을 맡기는 곳이었지요. 저는 그곳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일들,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들이 회사 내부를 통해 새어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태양 로펌은 재원 씨와 오래 거래한 곳이었고 신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채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 계약서와 결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는 법무팀이 내 편이어야 한다는 것. 저는 현직 시절 함께 일한 적 있는 법무법인 동아의 김세원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와는 오랜 신뢰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로펌에 있을 때 같은 팀으로 몇 가지 굵직한 사건을 함께 처리한 사람이었지요. 조용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일이 빈틈없었습니다. 그가 제일 좋은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는 절대 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업 내 자산 유용 가능성, 사전 대비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 그는 이틀 만에 답했습니다. 맞겠다고요. 서 선생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혼과 자산보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협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짧은 통화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법무팀을 바꾸느냐였습니다. 재원 씨는 제가 회사 일에 관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드나들면 보기 좋지 않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25년 동안 그 선을 굳이 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재원 씨가 일본 출장으로 사흘간 자리를 비운 날을 택했습니다. 회사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최 이사는 재원 씨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만 동시에 제 친오빠의 오랜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법무팀 계약갱신 시기가 다가왔고 이번에 새로운 법인과 계약하는 것이 회사 이익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비용 절감 항목, 동아 로펌의 최근 실적, 태양 로펌과의 계약 조건 비교표. 저는 하룻밤에 그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경력이 손가락에 남아 있었지요. 최 이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고 재원 씨가 일본에 있는 동안 법무팀 교체가 의결되었습니다. 재원 씨가 귀국했을 때 이미 동아 로펌과의 계약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법무팀이 바뀌었다고. 재원 씨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꽤 절감된다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출장 중이셨잖아요. 급한 일도 아니었고요. 재원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을 테니까요. 저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첫 번째 수가 놓였습니다. 약속. 김세원 변호사를 통해 연결된 사람이 오세준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소속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고 인상은 생각보다 온화했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날카롭고 냉정한 사람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는 오히려 조용하고 꼼꼼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법무법인 동아의 회의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채린 씨의 이전 직장 관련 기록이 있습니까? 오세준 검사가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미가 조사한 자료를 포함해서 제가 직접 정리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그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놓치지 않고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4년 전 사건이군요. 당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수법이 비슷합니다. 어떤 수법이요? 내부자를 통한 자금 이동이요. 비서가 임원의 도장이나 서명을 활용해서 소액씩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감사에 잘 걸리지 않거든요. 200만 원, 300만 원씩 한 달에 여러 건. 1년이면 수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채린이 퇴사한 직후에 기소됐으니 그녀가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임원 혼자 한 것처럼 보였겠군요. 오세준 검사가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서 선생님, 이 분야에서 일하셨나요? 예전에요. 오래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채린이 최근 재원 씨 회사에 등록시킨 하청업체 3곳의 자료도 꺼냈습니다. 법인 주소지가 이채린의 전 직장과 같은 건물이라는 점, 설립 시기가 이채린의 입사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오세준 검사는 한동안 그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움직이려면 실제 자금 이동이 포착돼야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정황이지 증거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한 겁니다. 실제 이동이 시작될 때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법무팀이 이미 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검사가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검사님. 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기업 분쟁 전담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치채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세준 검사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 선생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 마치 오래 쉬다가 다시 법정에 서는 변호사처럼요. 차창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재원 씨를 처음 만났던 날도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로펌 동기 소개로 나간 자리였는데 재원 씨는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없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가져오다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사 이사라는 번듯한 명함을 가진 남자가 빗속에서 우산을 잊어버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이요. 저는 그날 제 우산을 그와 함께 썼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서서 걸었던 것이 처음이었는데 그의 어깨가 생각보다 넓어서 저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 대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체린의 덫, 재원의 선택. 그때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재원 씨의 저녁을 챙겼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먼저 제 손을 잡기도 했는데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죄책감이 뒤섞인 그 손을 저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이 만든 습관 같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 손이 아직 제가 알던 그 손이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저는 오세준 검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발신 내역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요. 그것은 김세원 변호사가 마련해준 방법이었습니다. 별도의 통신 앱을 통한 암호화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채린의 회사 내 동향, 재원 씨의 결제, 패턴 변화, 이상한 송금 흔적. 그러던 어느 날 김세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 선생님, 첫 번째 이상 계약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공사 금액 4억 8천만 원, 실제 견적 대비 1억 2천만 원 부풀린 내역입니다. 수급업체는 이채린 씨와 관련된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검사님께 바로 전달해 주세요. 예. 그런데 서 선생님, 대표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원 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즉, 재원 씨는 이 계약의 내용을 알고 승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채린이 재원 씨를 이용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2사람이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 그리고 재원 씨가 직접 외부 차명 계좌를 만든 흔적이 드러났을 때 저는 재원 씨도 이 계획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 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배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배신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직도 재원 씨가 조종당하는 피해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저 스스로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울고 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0세였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흰머리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25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마지막 수만 남았어. 이채린과 재원 씨가 큰 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엔 소액 분산이 아니었습니다. 3개의 허위 하청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서 한 번에 15억 원 이상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채린이 만들어 놓은 유령법인들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이었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동아 로펌의 김세원 변호사를 통해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같은 날 오세준 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검사는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날짜를 잡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날.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밥을 챙겨줬고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재원 씨는 문을 닫으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가요. 소리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세준 검사의 메시지는 오전 10시에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영장 집행.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좋아하는 원두로 느긋하게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세계가 무너지는 날에도 다른 누군가의 일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오후 2시가 지났습니다.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됐어. 지금 현장 확인했어. 재원이 오빠랑 이채린 씨 둘 다. 선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흥분도 기쁨도 없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이 한진건설 회의실에 들이닥쳤을 때 재원 씨와 이채리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재원 씨가 처음에 한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장을 보여주시죠. 침착하게. 놀란 기색 없이. 하지만 이채리는 달랐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쳤고 핸드폰을 꺼내들었다가 경찰에게 압수당했습니다. 그녀가 꺼내든 건 아마 누군가에게 연락하려는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 경찰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밝혔을 때 재원 씨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서윤아. 그의 아내. 25년을 함께 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조용하고 순한 아내. 이채리는 그 이름을 듣고 다르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서윤아요? 그 아줌마가요? 비웃는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줌마. 맞습니다. 저는 아줌마입니다. 50살의 법무팀 출신의 25년을 아내로 살아온 아줌마. 그 아줌마가 판을 짰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원 씨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건 언제나 씁쓸한 일이니까요. 설령 그게 저를 배신한 사람이라 해도요. 저는 그 오후 오래 가보지 못했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책 한 권을 펼쳐놓고 녹차 라떼를 마셨습니다. 바깥에는 봄빛이 가득했습니다. 엔딩, 그리고 새 출발. 재원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채리는 그보다 먼저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횡령 미수건도 재수사에 들어갔고 이번 사건과 합산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무팀의 분석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처음 작성된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선미가 법무사로서 직접 작성을 도와줬고 저는 서명을 마친 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리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공동재산 중 제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것들. 제가 결혼 전 로펌에서 모은 자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재원 씨와 혼인 기간 동안 제가 가사를 전담하며 간접적으로 기여한 재산 기여분. 김세원 변호사와 선미가 함께 꼼꼼히 정리해준 내용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재원 씨 측 변호인이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리가 수사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그쪽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김세원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재산 분리 서류가 작성될 때부터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점이 없었습니다. 재원 씨 측의 이해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선미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는 오랜만에 종로의 낙지볶음 집에 갔습니다. 25년 전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다가 잘 됐을 때마다 가던 집이었습니다.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에 주름만 조금 더 늘었을 뿐이지요. 우리는 낙지볶음에 소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 어때? 선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원해. 그리고 좀 슬퍼.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그냥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25년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재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견 면회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말은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의 초록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딱 한 가지 말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난 당신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도 끝났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재원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채리는 이전 직장 횡령 미수건까지 합산해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한진건설은 새 경영진이 들어서 재편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유지되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뉴스가 아니라 최 이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법무팀을 정비해 두지 않았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거라고요. 저는 그랬겠지요라고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실 겁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25년을 살아온 남편이 그런 짓을 했는데 고작 이 정도의 결말로 끝내도 되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함이란 내가 아무 준비도 못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 손에 쥐어졌을 때 억울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큰일을 마치고 난 뒤에 그 고요한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혹은 오래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나서 찾아오는 그 텅 빈 고요함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해 가을,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세원 변호사가 소개해준 작은 법무 컨설팅 회사의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정식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업 분쟁 관련 자문과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제 경력은 여전히 가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좋아하는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공기가 서늘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세였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제게는 25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법을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것. 그 경험들이 전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던 첫날, 회의실에서 신입 직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25, 28, 30살의 젊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일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래 쉬었더니 이제야 진짜 하고 싶어졌거든요. 그 대답에 몇 명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을 사기 위해서요. 오래간만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잔치국수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작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혼자 차린 저녁이었지만 오히려 맛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삶이다. 어딘가의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른 척한다는 것이 언제나 약자의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영리한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기다립니다. 저는 그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저는 종종 떠올립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몰랐던 거예요. 25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유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서유나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